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기적인 1월달 저의 전망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 리뷰를 일주일 늦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 이거를 1년에 한 번 리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워낙 주가도 많이 빠지고 저도 많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22년 리뷰를 2번 하게 됐습니다. 23년에는 이 리뷰를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전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요일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7월 4일하고 7월 11일에 2022년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7월 4일에 얘기 드렸던 건 전체적인 하반기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목은 성장주 가치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마 3분기가 조금 더 주가가 괜찮을 것 같고 4분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후자는 뭐 그럭저럭 맞았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성장주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하반기에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했던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장주들 것 중에서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종목은 사실 이제 거의 가치주다. 이런 성장주들은 거의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써야 되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싸진 이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도 거의 완벽히 유효하다고 보고 특히 22년에 이런 성장주들이 매출이 예상보다 덜 나오는데 비용은 그 전 2021년부터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익률이 떨어져서 주식이 안 됐거든요. 23년부터 올해부터는 이런 회사들이 대단히 많이 비용을 줄일 거고 매출은 뭐 어느 정도 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게 저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22년 하반기에는 제대로 워킹하지 않았는데 23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23년 연간 전망에서 얘기 드렸던 평균 회귀와 일치하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1일에는 그래서 하반기에서 주목할 종목 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벳, 메타, TSMC, 홈디포, 비자 5개고요. 7월 11일 주가 기준으로 12월 27일 주가 그리고 고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알파벳은 7월 11일에 116달러였고요. 12월 27일 종가가 8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122달러였고요. 그래서 하락률은 25%고 메타는 7월 11일 주가는 163달러였고요. 12월 27일 주가는 117달러, 고점은 183달러, 하락률은 29%입니다. 이 두 개는 물론 제가 주식을 말씀드리고 고점까지 5에서 10% 이상 오르긴 했는데 이게 거의 7월 11일부터 8월 한 말까지 한 달 보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 드리고 무지성으로 사서 한 달에 파신 분만 결국 이익을 본 거니까 이건 제가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공부하시고 뭐 2주든 3주든 공부하시고 사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주가 오른 거는 저는 그렇게 맞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5%, 29% 연말까지 빠진 거는 제가 완벽히 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는 7월 11일에 79달러였고요. 12월 27일에 74달러, 그리고 고점은 92달러였고 하락률은 6%입니다. 이 정도면 S&P 빠진 폭하고 별 차이가 없고 고점도 어느 정도 20% 이상 있었기 때문에 전 요 정도면은 X까지는 아니고 세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뭐 완벽히 좋았다라고 절대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TSMC는 실적이 아직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사이클이 훨씬 더 적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TSMC는 저는 올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디포랑 비자는 그나마 제가 이 홈디포랑 비자를 골랐던 건 소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경기 소비재, 뭐 해외여행 이런 거 죽어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반기엔 좀 풀리지 않을까요라는 기대를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홈디포는 7월 11일이 286달러였고 12월 27일은 326달러였습니다. 고점이 327달러였기 때문에 12% 정도 올랐고요.
비자는 7월 11일이 205달러였고 12월 27일이 206달러, 고점은 217달러였기 때문에 두 개는 절대 주가도 나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S&P 500에 비해서도 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저는 동그라미를 주고 싶고요. 그래서 2대 1대 2 정도, 동그라미 두 개, 세모 하나, X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2023년 평균 회기를 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선 당연히 알파벳이나 메타나 TSMC처럼 작년에 안 좋았던 종목들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Q&A를 지나서 제가 7월 28일에 보니까 또 단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를 드렸었더라고요. 뭘 얘기를 했나 보니까 유럽 ETF랑 경기 민감 가치주를 한번 사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요건 제가 단기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다시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말씀드린 7월 28일부터 8월 말이 딱 한 달인데 VGK ETF가 유럽 ETF인데요. 얘가 미국 ETF인 스파이를 한 달 동안 7%포인트 정도 수익률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밸류 스탁이, 그러니까 가치주가 성장주를 한 2.5%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요거는 저희 단기콜은 괜찮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절대 수익률 자체는 이때 장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 괜찮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유럽이나 밸류가 더 좋았다라고 제가 리뷰를 하고 싶고요. 8월 8일은 그냥 과거 주가와 실적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니까 뭐 옳고 그르게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뭐 이건 넘어가고요. 8월 20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콜이 있었습니다. 8월 22일인데 그때 S&P가 4,137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말에 3,58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작년 말에 3,800 정도니까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 늘리자고 했던 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괜찮았던 거 그냥 넘어가고요. 올해는 저는 여전히 뭐 주가가 상반기에 빠지면 전저점 3,5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커창 지수나 Q&A나 이런 것들 다 지나가고 책 소개도 중간에 있었고요. 10월 17일이 보니까 제가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을 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네요. 10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정도를 보니까 2개월을 비교해 보면은 이때 채권 ETF인 TLT, 이 TLT ETF는 20년 이상의 만기를 갖는, 듀레이션을 갖는 채권을 모아놓은 ETF인데 이 TLT 수익률이 스파이보다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았고 다만 12월 17일 이후에 한 2주 정도는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TLT가 스파이보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보다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1월 전망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4.5%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근데 아마 1월 말이 되면 또 50bp든 25베이시스 포인트든 올리겠죠. 그리고 분명히 연준이 올해 금리를 5.25%까지 올린다라고 현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짜리 무위험, 아니면 뭐 3개월짜리 무위험 금리 5.25%인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무위험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금리의 격차, 마이너스 격차가 거의 맥스였던 게 100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1%포인트입니다. 70년대 초반하고 70년대 후반의 그 인플레이션기를 제외하면은 거의 100베이시스 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되면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5.25 기준으로 보면 결국 그러면 기준금리, 그 10년물의 적정 금리는 4.25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3.89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금리가 올라올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 22일인가에 발표했던, 20 며칠에 발표했던 1월 전망 자료에서는 이제 채권 우위가 없어지고 주식하고 채권이 비슷할 거다라는 콜로 사실 바꾸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콜은 이제 두 달 지나가고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24일, 11월 1일에 지정학적에 관한 얘기를 드렸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우디랑 중국이 정말 소위 말하는 아삼육이 될 거냐, 미국을 버리고 사우디가 중국이랑 친구가 될 거냐. 그 다음 얘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과연 친구가 될 거냐, 두 가지였는데 사실 이때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게 신냉전이고 블록화가 되고 유럽은 무조건 미국 편이고 러시아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이걸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독일의 슐츠 총리는 12월 미국 중국의 무슨 대회가 끝나고 3년임 결정하는 대회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기업가들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막 뭐 계약 따고 뭐 백신도 팔려 뭐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방역을 풀면서 중국 여행객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음성 PCR을 받아 이렇게 되는데 유럽은 환영한다는 트위터를 날리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익, 누가 우리한테 돈을 써주느냐를 고려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사우디는 미국이 싫고 이래서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특히나 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빈살만 만나면서 뭔가 페트로이안이 크게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합의문 발표문에는 그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빈살만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생각할 거고 우리가 이걸 자꾸 신냉전 블록화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가 11월 14일에 우리 강재구 연구원을 데리고 이제 천연가스 뭐 에너지 사업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포트리스 에너지고 두 번째는 쉐니엘 에너지고 세 번째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였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결론은 엑셀러레이트는 좋고 쉐니엘 뉴포트는 나쁘게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 강재구 연구원이 잘못 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리포트는 사실 좀 더 먼저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오고 주식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괜찮아 보여서 야 우리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려 보자라고 날짜를 잡은 게 이때였는데 조금 주식이 오른 채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반성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강재구 연구원이든 저희 정연구원이든 이런 거가 좋다라고 느끼면 그때 좋다라고 느낄 때 빨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계좌가 있으실 거고 계좌 있으시면 바로바로 리포트를 볼 수 있으니까 리포트를 보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혹시 그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꼭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늦게 데려왔기 때문에 1승 2패지 리포트로는 되게 성과가 좋았다는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전망을 얘기한 거니까 그건 이제 23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어쨌든 12월은 제가 그나마 약세일 것 같다는 것까지는 지금은 괜찮은 거고 1월, 2월, 3, 4, 5월 과연 상저하고가 될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제가 틀려가지고 상고에 하고 그러니까 뭐 상반기도 막 4천이 넘고 하반기는 막 4,500, 5천 가는 시장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리뷰 보시고 혹시 제가 중간중간 의견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생각 있으시거나 좀 질문 있으시면 댓글 꼭 달아주십시오. 제가 뭐 모아서 꼭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